밖에 나가면 문 밖에만 나서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모기 방역차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는. 저녁에 잘라 그러면 막 그 찹쌀떡 파는 아저씨가 막 찹쌀떡 막 이렇게 노래 불렀던 거. 다 이웃집에서 밥도 같이 점심 먹고 가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이제 아파트 살으니까 누가 사는가를 몰라. 그럼.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요즘 1988년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참 인기인데요. 저도 참 즐겨보는데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골목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함께 웃고 울며 이 추억을 쌓아가는 골목에 대한 향수, 이게 비결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골목길에는 우리의 추억만 쌓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든 그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곳, 바로 그것이 골목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목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골목길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실 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골목길 근대사 최석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저희가 앞서서 말한 그 드라마 즐겨보세요? 네. 매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정말 저희가 말한 것처럼 골목길이 좀 인기 비결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골목길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달려가는 장면, 오가는 장면, 만나는 장면, 사랑하는 장면, 서로 웃고 울고 하는 그쵸. 장면들이 우리한테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지금 현재를 반추하게 하는 그게 아주 성공,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골목길에 대한 애정이 또 많으신 교수님인데 골목길 뭐랄까요? 답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주 하시겠어요. 주 한 3일 정도는 골목길을 계속 걷고 있고요. 3일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니까. 네. 연구도 골목길에 관한 연구니까 결국은 일주일 내내 뭐 걷고 있는 거죠. 요즘 추운데 뭐 추위가 방해는 안 되세요? 실제로 이제 도보 여행이 골목길 도보 여행이 멈춰지는 시기가 네. 지금 1월하고 2월입니다. 너무 추워서 네. 잠시 멈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어드릴 게 교수님께서 방송 중에 걱정하셨잖아요. 옷차림에 대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네.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네. 해주셨으니까 네.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늘 방송에 나오듯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네.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내용상 이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가 도보 여행을 떠날 때 그 복장입니다. 지금 이 신발이 밑창이 지금 2개째거든요. 네. 3개째쯤 되면 2번째 책 골목길 조선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옷은 이 바지는 겨울에 도보 여행할 때 입는 바지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가 골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골덴이 지금 다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러네요. 입었습니다. 너무 얼마나 많이 걸으셔가지고, 입었으면. 네. 그래서 그걸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책하고 걷는 사람과 글 쓴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미지로 통합할 수 없을까? 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실제로 걷는 그 복장으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겨울 골목길만의 또 그렇죠. 그 남다른 풍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싸늘하면 싸늘할수록 예. 더 자세히 보이고 더 맑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덕수궁 돌담길은 네네. 다들 뭐 가을 단풍 이거 좋아하는데 저는 겨울도 좋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예. 그 돌담길의 격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쁩니다. 예. 그리고 고궁의 돌담 중에 그렇게 이렇게 싹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담이 만들어지는 건 덕수궁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건축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 드는데. 그럼요. 네. 그리고 1998년에 덕수궁 옆에 가로 정비할 때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안 돼 있습니다. 조금 굴곡이져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옆에 있는 덕수궁의 돌담과 보조를 맞춘 그런 건축학적 배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부터 걷기 열풍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서 많은 길들이 만들어지기도 네. 했죠. 뭐 올레길도 생기고 그렇죠. 둘레길도 있고 그래서 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사실 골목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24시간 그 일상이 배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네. 그 골목길 개념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골목길에 대한 어떤 재발견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골목길에 대한 그 관심이 정대되는 것은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지나온 짧은 가까운 과거를 잊고 살고 있고 그 잊고 살고 있고 상실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았어야 할 거, 상실하지 말았어야 할 걸 우리는 잊고 상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그걸 향수라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집에 가서 옆자리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고 나는 짬뽕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짬뽕이 맛있어요? 짜장면이 맛있어 보여요? 안 갖고 있는 게 맛있어 보여요.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없어져서 골목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틋하고 정말 놓치지 말았어야 될 건데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그 풍경이 주는 그런 그 어떤 정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골목길이라는 것은 특히 그 서울의 골목길들은 그 역사가 쌓인 곳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골목이 지금은 내가 그냥 편하게 가는 뭐 카페 골목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골목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인데요. 그 선진국들이 처음에 골목길에 관심을 가질 때는 미학적인 공간이었어요. 미학. 근데 그 다음번에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간이기만 했다가 네. 그 다음번에는 역사고 삶이고 일상이고 하는 대로 그 관심이 자꾸 확대됩니다. 우리도 지금 북촌을 걸을 때, 네. 제주 올레길을 걸을 때,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 춘천의 물레길을 걸을 때는 아름다워서 걸었어요. 예뻐서. 네. 근데 지금은 그 골목길에 배어 있는 역사와 층층이 쌓여 있는 우리 일상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몰입하죠. 교수님에 대해서 짧게 잠시나마 소개를 해드리면 1세대, 우리나라 1세대 여가 사회학자이시잖아요. 네. 여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좀 전 낯설거든요. 네. 여가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학문인가요? 사회학이라고 하면 네. 사회를 연구하는 그렇죠. 학문이거든요. 네. 소시오스 플러스 로고스인데 라틴어 플러스 헬라어 두 개의 이질적인 언어가 사회라는 라틴어와 그거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헬라어가 결합돼 있는 그게 소시올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관한 연구예요. 네. 여가학이 꼭 그렇습니다. 여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건데요. 여가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왔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근대적인 대중 여가이고 네. 그 여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 근대에서 우리는 근대화를 막 이루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여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우리 사회가 지금 단순 근대에서 후기 근대 또는 고도 근대로 양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돈에 매몰되던 사회에서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사회로 네. 전환하고 있다는 것의 학문적 표현이 여가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랜 동안 여가 그 자체를 좀 죄악시하거나 뭐 그닥 그렇게 뭐랄까요 이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골목길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건 세종대로예요. 5차선, 10차선, 8차선 이런 대로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네. 그때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인식의 전환이 탁 일어나면 대로는 번잡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아우성 치는 공간이에요. 지금 세종대로 당장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용하거든요. 나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본 내가 오늘
반추하게 되고 반추한 나는 다시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골목길이거든요. 그래서 걷습니다. 와, 대로에 대한 관심이 골목길로 옮겨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가 네. 읽혀지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네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면들이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책이 궁금해지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 근대사에 관한 이 책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대한민국의 그 잊혀진 역사, 그리고 그 골목길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마치 그 산책을 하듯,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실제 산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산책하듯이 흥미롭고 편안하게 이 대한민국의 이 근대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가 연구가의 그 골목길 근대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연결고리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인데요. 네. 제 지도 교수의 스승,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스승의 스승이죠. 그렇죠. 스승이 유대계 독일인이었다가 영국으로 망명한 놀버트 엘리아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궁정사회, 문명화 과정 1권, 2권 독일인 같은 역사사회학을 주로 전공하신 네. 분이에요. 유럽 문명화 역사 600년을 쓴 분인데 그분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이 오면 꼭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뭔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네. 한국 사회는, 즉 조선 사회는 어떻게 해서 문이 물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선을 제외하고는 문이 물을 지배했던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서구 유럽은 워낙에 야만의 역사니까 당연히 막 두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근대 이전까지는 전부 무사의 역사 아닙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황제고 중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황제가 200년을 넘어간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로 칼이 중요했고 그 정도로 문이 위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500년은 문이 물을 완벽하게 지배한 사회였고, 그 상징적인 게 모든 단위 부대의 지휘관은 전부 문인이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무관은 부지관부터가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골목길 근대사라는 책입니다. 문이 어떻게 물을 지배했을까? 세계에서 유례 없이. 네. 근데 그 관심이 골목길로 갔단 말이죠. 네. 뭐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가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가는 크게 네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관광,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걷는다고 하는 행위가 도보 여행입니다. 네. 걷는 여행이죠. 제 전공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문이 물을 지배한 전 세계적 역사상 최초의 나라 조선에 관한 역사적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길, 여가적 관심이죠. 근대사, 역사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근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가 플러스 정말 역사. 네. 그렇죠? 여가 사회학 플러스 역사학. 네. 이 책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 최석호 교수님 혼자 쓰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 분이 포함하셔서 세 분이 공조를 하셨는데,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는 박종인 기자, 네. 그리고 종교학자이신 이기룡 저자, 그리고 최석호 교수님, 이렇게 세 네. 분이 쓰셨는데,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의기투합하신 건가요? 전체 기획은 제가 했는데요. 네. 글을 가만 쓰다 보니까 네. 두 챕터는 제가 아니라 제 친구들이 더 잘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전문 기자인 박종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신혼 살림을 정동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정동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하고 같이 따라온 그 큰 바퀴벌레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그 책에 다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정동은 제가 쓰는 것보다 그 골목길 곳곳을 그야말로 일상으로 살았던 박종인 기자 가장 잘 쓰겠더라고요. 여행 전문 기자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증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제가 쓰는 것보다 제 친구인 종교학자 이길용 교수가 더 잘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챕터는 그 친구들에게 각각 한 챕터씩 써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3명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정동부터 서촌, 그리고 이제 동산, 지금 이제 성북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부산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신안의 중도까지 네. 예 그렇게 해서 모두 6지역의 골목길을 이제 이 책에 실으셨는데 저마다 이제 정말 사연 없는 골목길은 네.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들을 특별히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 책의 두 축이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개항장을 도보 여행한다. 서울의 내사산 밑에 내 동네의 골목길을 도보 여행하고 가장 중앙에 있는 동네를 또 도보 여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부 6개 챕터를 골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역사적인 시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떤 곳에 골목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신안군 증도가 포함됐고요. 그렇군요. 골목길 근대사여서 일단은 근대사가 중심이 되잖아요. 네. 기간을 보면 1887년부터 네. 이제 1950년까지 네. 딱 근대 시기를 잡으셨는데 근대화 시기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책 제목의 시간을 딱 못 박아서 1887년부터 1950년 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근대 시기에 우리 골목길에 나타난 역사와 그 골목길을 살았던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3단계를 거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887년에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의 첫 결실이 나왔던 해입니다. 경복궁을 촛불이 아닌 네. 백열등 전구로 불을 밝힌 해가 1887년입니다. 경복궁은 자금성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네. 사대부의 집처럼 앞쪽에는 사랑채의 바깥 주인이 거주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뒤에는 안주인이 머무는 곳인데 경복궁 맨 뒤쪽 후원에 향원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자 앞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네. 향원지입니다. 이 사랑채에 해당하는 곳에 또 연못이 큰 게 있습니다. 2개가 있죠. 그 안쪽 연못에 1887년에 전기 등소를 만들고 최초로 전기불을 밝혔어요. 아시아에서 3번째이지요. 그 전기불을 밝히고 8년 뒤에 다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아시아에서 2번째로 전차를 또 개통하죠. 고정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시기가 1887년에 이제 가시적 성과를 처음 낸 거죠. 네. 그리고 1910년에 강제적으로 합방이 되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식민지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자주적 근대화에서 식민지 근대화로의 전환 이후에 3번째 단계를 가게 되는데 서구적 근대화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 신호탄이 1950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시기에 주목해서 우리 골목길을 걷고 우리의 삶과 일상 그리고 한국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아예 의지가 책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 하는 의지가 그 시기에 또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책과 함께 골목길로 이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네. 먼저 이 첫 번째 산책은 정동입니다. 그야말로 노천의 역사박물관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 정동에는 그 근세사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의 그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조선 건국에서부터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던 현장이 바로 이 정동인데요. 정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 정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무덤 때문에 나왔습니다. 원래 정동의 이름은 정동이 아니었고요. 정릉동이었습니다. 정릉동이라고 하는 거는 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이 정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태조의 비죠. 태조비의 무덤입니다. 삼봉정도전이 서울을 기획했을 때는 서울은 생명의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개창조인 태조가 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은 이후에도 멀리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이 능을 만들게 되죠. 그게 네. 정능이었고요. 정능이 있었다고 해서 정능동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삼봉의 기획대로 그것을 지금의 정능으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면서 이제 능이 없으니까 정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능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정능동이 정동이 되죠. 그것은 조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대문 안에 무덤이 하나도 없냐?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무덤이 있는데 그건 구한말 때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성공의 서울 대성당 지하의 트롤로페 주교의 무덤입니다. 100년간에 걸쳐서 그 성당을 다 만들게 되고 마침내 1998년에 저 성당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네. 그 성당을 처음 설계 의뢰하고 그걸 만들기 시작하고 1차 종료했던 분이 트롤로페 주교인데 그 주교의 무덤이 그 지하에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데 이게 조선의 개국과 조선의 거의 그 막바지 두 번의 무덤이 있었군요. 그러게요. 예, 시작과 끝에. 생명의 공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개국 때는 왕이 나라를 만들고 주도하게 하겠지만 구할말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근대화 세력, 서구적 근대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이 기독교의 주교의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 바뀔 거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현장이 바로 이 정동이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같이 함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맞아요. 예, 그 장소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그냥 눈에만 아름답던 그런 골목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골목길은 또 색다른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동에서 이번에 이제 서촌으로 한번 네. 가봤으면 하는데요. 서촌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서촌이라는 곳은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서촌을 표현할 때 제가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마을이라고 했던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정조대왕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조대왕이 조선중화를 외쳐 불렀던 사면 김창흡을 일컬어서 고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담. 예. 네. 말을 고자에 담백할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게 뭡니까? 옆에 붙은 장식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담백한 그대로이고 그래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담백한 사람이 살았던 곳 조선의 정신이 조선 중화라고 하는 조선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 서촌이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서촌이 사실 굉장히 다른 곳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볼 수 있는 네. 뭐가 있을까요? 윤동주문학관도 있고요. 네. 그죠? 박노수 미술관도 네. 있고요. 굉장히 가볼 곳이 많지만 보통 서촌, 요즘의 서촌 하면은 어디가 맛집일까? 그죠? 어디가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맛집일까? 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네. 많이 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세태에 대해 좀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서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너무 상업화되지 않나 하는 그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서촌이라고 검색해 보면 실제로 그걸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상업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곳이 다시 주목받아야 하는 곳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상업화 폐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통인시장하고 채비동 시장이거든요. 서촌에 있는 두 개의 시장인데 그 시장이 서촌 열풍이 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폐쇄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엽전도시락이나 맞아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기름떡볶이 같은 자구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서촌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열풍이 불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도보 여행이 그야말로 백의 무효였을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서촌 도보 여행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상업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공을 다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네.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조선 중화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박노수 선생이 내국노를 앞세워서 빼앗은 조선의 정신, 그 서촌의 마지막 집을 평생 살다가 지난 2012년에 기증하셨거든요. 그게 매국노가 자기 사위와 딸에게 살라고 지어준 집이에요. 그 집을 다시 우리 사회에 돌려주시고 박노수 화백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서촌에 대한 재발견이 없었다고 하면 그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상업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놓고 긋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발견한 거거든요. 예. 이렇다면 상업화의 폐해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의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계속 그렇죠. 그 서촌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자정될 수도 있고. 예, 자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올바른 방향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더 발전할 수 그 서촌 얘기하실 때 저는 책안에서 보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이 서촌이 어떤 맥락을 가진 지역인지를 설명하시는 부분들 네.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 조선 중화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해진 조선에서 사실 이제 사상이 이 조선 중화 사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진경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든 그런 동네가 또 서촌이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굉장히 인상 네. 깊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사명 김창업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직전에 모두 4차례의 전쟁을 겪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은 2번의 큰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9년간의 전쟁이었거든요.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조선만의 전쟁이 아니고 한중일 3개국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조선의 농토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야말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농사 짓던 백성들이 다 유리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바로 이어서 여진족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한 번은 후금으로, 한 번은 청으로 해서 2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 왕이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9번 쳐박는 항복례를 거행했단 말이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은 임진왜란이 더 심했겠지만은 수치와 모욕은 병자호란이 훨씬 더 심했거든요. 이 4차례의 전쟁을 다 겪고 나니까 백성들은 유리하고 선비들은 조정의 등을 다 돌려버렸단 말이죠. 그때 사명 김창업이라는 한 선비가 조선 중화를 외쳐 부르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조선의 아름다운 것을 걷기 시작했고 그 제자 겸재정선이 아름다운 조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화가들이 조선을 그리지 않고 중국을 그렸고 중국 그림을 모방해서 그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제자 사천이병현은 조선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조선의 풍속을 시로 다 읊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진경산수와 진경시라고 하고 열었던 새로운 시대를 일컬어서 삼영김창업이 열었던 새로운 시대를 일컬어서 진경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2016년 대한민국이 그때와 똑같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IMF 경제위기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못 듣겠습니다. 올해도 경제 전망이 하반기에 불투명하다, 어떻다, 시작하자마자 중국 주가가 폭락하고
평생을 공부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다는 이야기 지금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경제 안 좋다는 이야기도 또 20년째 듣고 있고요.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네 차례 병난을 겪었던 조선 중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 위기를 극복했던 조선 중화 사상과 그 사상으로 열었던 진경 시대를 오늘 우리가 다시 걷고 되살려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일신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걸어야 할 곳 서촌 아니겠냐 하는 거죠. 서촌을 말하자면 지금 이복장으로 산책하셨을 거 아닙니까? 산책복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소박한 발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사유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좀 또 동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엔 이제 이 동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성북동 네, 그 그렇습니다. 위치죠. 사람들이 상당히 그 생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명이기도 한데 이 동산이라는 곳은 또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은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4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 도성인데 그 4개의 산이 동서남북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산, 북산, 서산, 남산과 그 아랫동네 동촌, 북촌, 서촌, 남촌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동산,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 아랫동네를 일컬어서 동촌이라고 하고 그 동산, 낙산을 일컬어서 동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동산을 산책한다는 거죠. 맨 위쪽에 성북동이 있고요. 그 중간에 해화동과 명륜동이 있고요. 그 맨 아래쪽에 도성 바깥쪽 창신동 안쪽에 이화동이 있는 그 동네를 일컬어서 동산, 동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쪽이 우리가 가령 뭐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또 우리의 어떤 그래서 그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를 통한 우리의 어떤 정신을 지키기 위한 또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예, 일제강점기 때 마치 신도시, 조선인 신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동산이 있는 동촌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일본인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명동 아닙니까? 네.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에 딱 들어가니까 차라리 내가 등지고 살면 살지 그러고는 도성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마을을 일구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북동이라고 부르는 동촌인데 그 동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간송 전영필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해곡 최순우 그리고 만해 한용운 상어 이태준 이런 분들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던 무단 반출되고 있었던 우리 문화재를 지키죠. 네. 유창호 선생이 처음 만났을 때 문화로 나라를 지켜라. 문화보국 뜻을 심어준 이유로 간송 전영필 선생은 모든 재산을 다 쓸어 모아서 우리 문화재를 다 사들였고. 그래서 지금도 간송미술관이 사실 우리나라 그 문화재급 그 보물들이 가장 그렇죠. 많은 미술관이 그렇죠. 거죠. 그 사모은 것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걸 성북동으로 도성 밖 성북동으로 잡았고 그게 보화각이고 보화각에 있는 한 건물이 지금 간송미술관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문학, 우리 걸로 쓰여진 아름다운 문학을 만들어냈던 상어 이태준의 수연산방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 앉아 있어도 조선 청독부 쪽은 절대 바라볼 수 없다고 남양이 아니고 집을 털어서까지 등지고 살았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해곡 최순우 선생. 해곡 최순우 선생은 고졸 출신의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6.25 그 전쟁 시기에 우리 문화재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쌌다가 풀었다가 다시 싸면 이대로 운송하면 깨진다고 그래서 또 풀고 그래서 한 달 넘게 끌고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쯤에 북한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재를 다시 풀어서 이 보화각에 다시 그대로 보존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간송이 얼마나 기뻤으면 해곡 최순우한테 큰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인 그런 곳입니다. 등지고 살았던 조선인의 신도시가 바로 동촌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 골목길 근대사 책을 읽으면서 네. 아주 절묘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최근에 보면 이 향토사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저기 어떤 작은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야기 이것이 이제 교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기도 하고 문화재를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서울을 향토사학이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중앙이니까 가령 뭐 거대한 역사죠. 뭐 그 당시에 정치사, 뭐 경제사,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작은 지역들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자꾸 묻혀 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오히려 힌트를 얻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대한 향토사학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신다는 게 그런 아주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서울을 좀 벗어나서 이제 책 안에서 그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작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뭐 1000만 관객도 들고 했는데 이 부산 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부산을 산책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 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라든지 그래서 뭐 계단 가요제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계단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부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해주시죠. 부산으로 내려가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 영화가 히트친 것도 있어서 시장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가 국제시장으로 통칭합니다만은 그 국제시장은 연이어진 세 개의 시장의 통칭입니다. 국제시장, 부평동시장, 자갈치시장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통칭할 때 그냥 국제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 시장들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입니다. 당연히 활성의 주체는 피난민들이겠죠. 피난민들이 피난 와서 처음에는 세간살이를 내다 팔죠. 집 댓글도 없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바로 옆에 이 미군 화물들이 도착하는 곳에 몰래 가서 이 화물이 도착하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의 짐을 옮기면 잠시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잽싸게 달려가서 한 덩이 이렇게 훔쳐 나와가지고 그 훔쳐온 것을 풀어놓고 팔던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화물을 관리하고 수화물을 운수한 물류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그렇게 한두 덩이 훔쳐가는 것은 과하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으니까요. 근데 이게 훔쳐온 이게 덩이 있었던 이유는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개별 포장이 돼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째로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부르는 말이 돗대기로 가져와서 자판 벌리고 판다고 그래서 국제시장의 별칭이 돗대기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뒤에 또 산동네거든요. 네. 근데 산동네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 매일 등산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에 계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계단으로. 그 계단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소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라 계단, 또 계단 숫자가 168개라고 해서 168 계단,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막 남아있는 거죠. 그 계단 옆에 지금은 모노레일을 만들고 있으니까 모노레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산에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돗대기, 뭐 168 계단, 말하자면 그 용어 하나에도 그런 가슴 아픈 역사도 숨어 있고, 우리가 이제 알면 말하자면 거기에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잊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잘 이렇게 발굴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이 책을 흥미롭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독자분들도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궁금증 담아왔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저는 서촌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친구들이나 엄마랑 같이 놀러 오곤 하는데 최석호 작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골목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외국에도 유서 깊은 골목길이 많은데요. 혹시 인상 깊은 골목길이 있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한 20, 30년 전으로 해서 재개발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잘 살려가면서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또 재개발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잘 보존하면서 또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가장 처음 나와야죠. 많은 곳을 다녀보셨을 텐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골목길은 어디신가요? 저는 서촌입니다. 서촌. 조선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 정신 속에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외교적인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에 가장 큰 함의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코스가 있으세요? 걷는? 제가 그럴 때는 네. 윤동주 문학관에서부터 전망대를 거쳐서 네. 수성동 계곡, 박노수 미술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힘들게 아래에서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윤동주 문학관 앞에서 내리세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거슬러 내려오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대가 정말 서울 시내 하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청와대도 보이고요. 경복궁도 한눈에 보이고요. 내사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 남산 그리고 낙산까지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런 멋진 곳을 걸어서 또 내려오면 수성동 계곡 아닙니까? 물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물소리가 아우성 친다고 해서 수성동이지 않습니까? 그 멋진 곳이 다 사라질 뻔했는데 그 아파트 철거하고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나온 돌다리 두 쪽 때문에 이게 뭔가 하다가 경제정선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그 그림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론이 막 일어나서 보존하자. 그래서 지금 그게 보존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보존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촌을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자본, 또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특히 서울에서는 골목길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목길에 대한 어떤 보존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골목길은 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모두의 여가학과 이 골목길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인 관심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단순 근대에서 고도 근대로 전환하는 사회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세계 국가나 아직 경제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골목길을 만들던가요? 그 사람들이 골목길을 걷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4마리 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길도 걸어가 보면 꼭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카오슝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부산에 해당하는 도시가 카오슝인데, 카오슝에 제2부두 예술특구가 있습니다. 보알 예술특구가 있는데, 그곳이 옛날에는 일본 군함들의 정박하는 기지였거든요. 해군 기지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일본이 도망쳐가게 되고 그 버려둔 배들의 쓸만한 부품들을 다 뜯어내서 재조립해서 물건을 만들고 하던 곳이 그곳이고 설탕 공장 그리고 술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이 빈 채로 다 남아있던 곳을 지금 길을 다 만들어서 제2부두 예술특구로 지금 카오슝시가 다시 그것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보존하지만 새롭게 만든 형태입니다. 일본은 교토를 비롯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만들다가 자기네들 걸로 모자라니까 우리나라에 올레길이 있다고 하는 걸 올레길 일본판까지 만들 정도니까 그 관심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겠고요. 미국 같으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동부, 지금 현재 미국을 만든 상징적인 곳이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자유의 승리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하는데 그 자유의 외침이 서려 있는 보스턴의 골목길 곳곳을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해서 다 만들어놨고요. 반대쪽의 개척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LA 아니겠습니까? LA 같은 곳에서는
컨저버시 워킹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 8월에 처음으로 이벤트로 LA 길을 걸읍시다 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이벤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LA가 지금 우리가 봐도 뭐 마천루가 있고 막 아주 근대적인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의 활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이거 허물고 다시 짓자는 그런 논의가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 이 건물이 우리 역사고 우리 삶인데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고 그 산물인데 이거 좀 보존합시다. 그러면서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8개로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컨저버시 워킹 투어즈라고 해서 아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기구로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그것도 선진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자기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골목길을 도보여행 코스로 다 만들고 그곳에 이야기를 입히고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으로 지금 자꾸 이것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도 질적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과거와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골목길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골목길에 대한 그야말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그 자체도 우리 사회의 어떤 내적 변화, 그렇죠. 내적 성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 어떤 문화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요즘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 골목을 중심으로 있는 집들이 이웃 간에 이런 비유하잖아요. 난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그러니까 속속들이 그렇게 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긴밀하게 지내던 것과 비교하면 요즘은 말 그대로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층간소음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쟁도 많고 심지어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응팔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그러면서 골목길을 다시 보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본 골목길은 어떤 골목길인가를 그 드라마가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자, 보증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고 월급까지 다 차압당했습니다. 5 식구가 반지하 단칸방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딸아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집이었는데 그리고 마다들이 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될 마다들이 지금 6수, 7수, 8수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다들이 참 고민 덩어리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 이 복권에 당첨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사연을 안고 그 골목에 들어왔다가 참 마누라를 입고 상처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골목으로 스며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또 바둑 기사가 돼서 또 완전히 그 집안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되돌아본 골목길, 우리가 되돌아본 지난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은 희망으로 가득 찬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매일매일 즐거웠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인당 GDP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3만 불 시대 그 자체로 보면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으로 봐도 세계 11위권이니까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그 쌍문동의 골목길이라고 하는 건 그 잊었던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잘 사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월급 많은 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살고 싶고 그래서 내 미래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서 그 내 열망을 투영하고 있는 게 이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열광입니다. 이 골목길 근대사라는 책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골목길의 그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또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골목길을 한 번쯤
이 걸어봐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으로 어떤 연구와 또 어떤 뭐 집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 골목길 건너서 2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골목길 조선사 서인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골목길 조선사 남인편을 쓸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골목길 고려사로 자꾸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지역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인간 중심?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인 포맷은 똑같습니다. 사람 이야기와 그 골목길에 서려 있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걷는 길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골목이 길이 있고요. 그 길을 걷는 게 서인 위주로 걸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릉, 오죽헌, 그리고 강화도에 병자호란을 당해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그 서인들, 차라리 지느니 내가 자폭하고 말겠다고 그래서 강화도성의 남문에 폭약을 설치하고는 함락되기 직전에 터뜨려서 자결을 하는 그 고귀한 뜻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도 곳곳에 유배지에서 서인들이 절대 뜻을 꺾지 않고 조선의 정신으로 살아남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곳곳을 계속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이 공간과 지역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한국인의 어떤 그 정신, 그 정신의 진수, 여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그 방향의 연구라고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제가 답을 해준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면은요,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국인이 누군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상실해 버렸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인이라는 게 과연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국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문제였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고 너무나 위대한 한국사였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서 그럼 온몸으로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인데 교수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책은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매체와 비교해 보면 이 책이라고 하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매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은 시의적절하지만 단편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 방대한 내용의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비체계적이지만 그러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정보 매체와 달리 책은 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입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와닿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앞으로의 집필계획 들어보니까 이 산책 공식 복장이 조만간 닳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책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목길에서 만난 우리의 근대사,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만 내려놓고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잊고 살았던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전 싶었어요. 그렇죠. 네. 잊고 있는 나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이 지역이라든지 또 골목에 관한 그런 책들이 종종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뭐 더할 나위 없는 지도이자 나침반 역할을 그 책들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모든 길은 책으로 통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